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은닉층 비선형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단함수와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택된 시그모이드 둘 다 비선형 함수입니다. 왜 비선형인가? 선형이 아니면 비선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비선형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시그모이드의 특성을 이제 살펴보는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시그모이드가 0과 1로 임의의 값의 범위를 이제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는데 이 민맥스라는 간단한 함수가 훨씬 더 그 직관적이고 간결하면서 0일 범위로 바꾸는 건 나도 된단다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영일 범위로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뭐 확률적인 자신감이나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회귀를 계량을 해서 얘가 어떤 그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 그게 이제 1958년에 이제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 현재 시점에서 좀 다시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예측을 하는 이진 분류의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그러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산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때 확률 P는 승리할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승리할 확률이 0.5, 즉 반반이라면 승산율은 1입니다. 승리할 확률이 아예 없다면 승산율은 0입니다. 무조건 승리한다면 승산율은 무한대가 됩니다. 도박에서 승산율에 따라 돈을 걸었을 때 기대되는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률이 0.5이면 승산율이 1이고 이러한 승산율에서 돈을 걸면 평균적으로 자본은 베팅하기 전과 동일합니다. 즉, 본전입니다. 승률이 0일 때 승산율은 0이고 이때 베팅하면 자본은 0이 됩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경우 승산율은 무한대이고 이때 베팅하면 자본은 무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승산율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남의 말 듣는 거 재미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 승산율이라는 개념이 로지스틱 회귀를 이끄는 그런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혁신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승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드 레이쇼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럼 이제 오드 레이쇼를 람다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하면 어떤 이제 승리할 확률을 그 P라고 부를게요. 그죠? 그럼 이제 승산율은 P를 1 마이너스 이제 P로 나누는 것이 승산율의 그냥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이제 사례들 몇 개의 값을 집어넣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산율이 이제 그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드 레이쇼가 이제 있는데 승리할 확률이 빵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생산율이 이제 빵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오드 레이쇼에서 그 이제 반반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이제 다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오드 레이쇼에서 만약에 이제 승리할 확률이 이제 90%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증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역시 만져보면서 해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승리할 확률이 그 지금 보시면 그 반반인 경우에는 이제 곱하기 하면은 본전인 거죠. 근데 승리할 확률이 90%면 이 내가 원래 자본이 얼마가 있었어요. 1,000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 승리할 확률이 90%면 곱하기 하면은 내 자본이 9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자본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이 지표가 승산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굳이 이런 거를 이제 왜 도입을 했을까? 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이 오드 레이쇼를 한번 이제 또 그림으로 좀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P 값을 넘파의 이제 소수점 간격으로 하니까 린 스페이스를 이제 통해서 살펴보는데 0.0부터 이제 시작해 가지고 1.0으로 하면 이 오드 레이쇼가 여기가 1 빼기 1 되면 그러면은 요게 이제 0이 되면서 0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의되지 않은 거잖아요. 나누기에서 이제 0이 이제 분자인 건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1을 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0.9까지만 하고 그 한 10개 정도의 값으로 나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PLT 이제 플러스에서 P에 대한 오드 레이쇼 P를 이제 구하겠다. 이제 PLT 이제 쇼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 해상도를 좀 위해서 값들을 좀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50개 정도의 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좀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좀 크니까 좀 잘 안 보여서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가로랑 세로를 이게 인치거든요. 인치인데 뭐 모니터의 해상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생산률의 그래프입니다. 역시 뭐 아무리 좋은 내용도 직접 해보시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게 0부터 시작해서 생산율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상승을 하죠.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생산율 그래프인데 지금 그려보신 게 요 그림에서 요렇게 증가하는 걸 이제 보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 자체를 이제 왜 도입했는가라고 하면 요 로지스틱 회계를 만든 사람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Z가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어떤 임의의 X가 들어오고 원래는 이게 이제 Z가 아니고 그냥 연속적인 값인 Y가 연속적인 값으로서 1.234 이렇게 이제 나왔고 이거를 그대로 채택을 하면 이거는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은 이제 선형회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형 모형을 분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임의의 실수값을 분류로 만들고 싶다면 이 값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을 해줘야 될까? 라고 1958년에 데이비드 콕스라는 분이 이제 고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만약에 이거를 분류로 취급하고 싶다면 이런 연속적인 값을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변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을 간단한 문제로 정의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분류를 일단 생각하기 까다로우니까 이제 그 그래서 이제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하려면 결국은 y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0일 확률 그리고 1일 확률 이런 식으로 베르노이적인 분포에서 이걸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건 이제 까다롭죠. 여기서는 한 개의 값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의 합이 1.0이 무조건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의 확률만 딱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값을 어떤 형태로든 이런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종의 변환 함수를 적용하면 이, 이 퍼셉트론이 뭐 y가 1일 확률을 발생하도록 만들 것이고 훈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확률을 이제 증가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값을 그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변환하려면 어떠한 함수가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고민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확률 값은 이제 승리할 확률과 여기서 보시면 1-p는 이제 요 p 자체는 방금 전에 표기에서 보시면 승리할 확률인 거죠. 그러면 1-p라고 하는 것은 패배할 확률인 거죠. 내가 이제 베팅을 했는데 돈을 잃었어. 이게 1-p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비율이 이제 서로 얼마나 되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이 확률 값을 두 개를 상대할 필요가 없고 한 방에 두 개의 값을 하나의 이제 실수 값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획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요 z라는 값은 이런 연산에 대해서 임의의 이제 실수 범위의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승산율은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사실 무한대의 값이 나옵니다. 무한대까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요 그 0 값으로 가두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이 오드 레이쇼를 로그로 변환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오드 레이쇼를 로그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그로 변환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 빠지지 않도록 살짝 이제 스무딩을 좀 해주겠습니다. 0.1 정도를 더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0일 때 로그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냥 강제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살짝 좀 퍼뜨려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플랫은 이제 그냥 이제 그 오드 레이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값은 로짓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름이 좀 뭐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붙은 이제 어, 별명입니다. 로그 해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로짓 해버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오드 레이셔를 로그로 변환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0이 돼 버리면 로그가 무한대로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좀 많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드 레이쇼의 값을 강제로 이제 조금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강제로 이제 좀 조정을 해준 겁니다. 이 0.1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 빠지지 않는 그 강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오드 레이쇼랑 이제 로짓을 보시면 이 오드 레이쇼는 보시면 이제 무조건 0보다 이제 큰 값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z랑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요 z 값은 로그 된 오드 레이쇼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수값의 범위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하는 함수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율을 가지고서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유도하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승산율 값은 0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이때 선형 회귀의 출력은 실수 범위의 값이기 때문에 출력을 확률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로그 함수는 입력이 0 이상의 정의되고 출력이 실수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승산율의 로그를 취하면 선형 회귀의 출력과 호환될 수 있습니다. 승산율의 로그를 취한 것은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1일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식을 확률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선형 모형의 출력을 정리된 함수로 변환하여 주어진 입력에 대한 확률적 자신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S자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함수를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데 종종 줄여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임의의 실수 범위에 대해 값들은 0과 1 사이 확률적 자신감으로 변환합니다. 즉, 선형 회귀의 출력을 최종 출력이 아닌 중간 출력으로 하여 시그모이드 함수로 변환하면 그 출력은 확률값이 됩니다.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특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하여 클래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률이 0.5 이상이면 클래스 1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클래스 0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논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z를 로그 승산율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z를 로그 승산율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이 z가 만약에 로그 승산율이다.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 이 목표는 승리할 확률이 나오도록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얘가 로그 승산율이고 그 로그 승산율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확률적인 자신감을 내도록 하는 그런 모종의 함수는 이 현재 이 공식에서 유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를 풀어내기 위해서 익스포넨셜을 지수함수로 처리를 하면 로그가 지워지죠. 그래서 승산율이 다시 뽕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z는 익스포넨셜이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분의 1이라는 공식이 곧 시그모이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공식 자체가 어,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고려가 되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한다고? 이게 이제 종종 그 교재에서나 이제 많은 교재들에서 이 시그모이드로 변환을 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일 범위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논의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영일 범위로 바꾸는 방법은 시그모이드가 유일한 방법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그모이드가 명일 범위로만 바꾸는 그런 가치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채택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신경망이 만들어지기 전에 혹은 퍼셉트론하고는 또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고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는 지금도 널리 활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또한 이제 다음과 같이 유도되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의 신경망하고 무슨 상관일까? 왜냐하면 이제 신경망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퍼셉트론, 다중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다중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면서 반드시 이제 비선형 변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선형 변환이 아니면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실제 비선형 변환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경망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는 반드시 비선형 함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은닉층 활성화 함수를 선형 함수로 선택하면 다층 신경망을 구성하는 이점을 상실합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비선형성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선형 함수가 활성화에 사용되면 여러 층을 형성해도 결론적으로는 그냥 퍼셉트론이 되어버립니다. 다음과 같은 2층 신경망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은닉층이고 두 번째 층은 출력층입니다. 이때 각 층은 입력을 처리하는 함수 F1과 F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층에서 입력 X를 F1으로 처리해 출력 H를 얻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다음 층에 입력이 됩니다. 두 번째 층에서는 F2로 H를 처리하여 최종 출력 Y가 발생합니다. 각 층의 값은 활성화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은닉층 활성화 함수가 항등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선형함수입니다. 이 경우 각 층의 활성화 값은 학습 배기 변수와 내적을 수행해서 얻은 Z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층을 거쳐와도 결론적인 공식은 단일 퍼셉트론과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일 퍼셉트론은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신경망이 아니게 됩니다. 은닉층을 거쳐서 처리된 입력은 원래 값과 다른 형태일 수는 있겠지만 비선형 변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데이터가 비선형적 분포이면 그에 맞는 적절한 비선형적 표현이 필요하고 신경망의 여러 층의 구성으로 그러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층을 애써 만들어도 선형함수로 활성화를 하면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 신경망을 구성하면서 그 은닉층들의 비선형 활성화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예시로 우리가 이제 신경망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을 이렇게 만들고 어제는 요렇게 이제 만들었죠. 모델 add해서 완전 연결. 예를 들어서 뭐 2 by 3. 2 by 2짜리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 완전 연결해서 하나짜리로 이렇게 이제 낸다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완전 연결을 이제 두 번을 이제 거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x를 진리표에 이제 입력으로 어제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정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y x월을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가정했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그 원래 거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x월을 이제 xs를 통과시킨 것을 이제 hs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냥 h라고 부를까요? h. 그럼 이제 모델에다가 그냥 xs를 이제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LT 서플라트에서 대부분 이제 똑같은데 x 대신에 h로 바꿔가지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어제랑 이제 같은 논인데 이 신경망을 통과시킨 거죠. 그 최소한 두 개의 계층이 있어야 신경망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낸 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요 얘가 x1하고 x2 이제 2차원인데 h가 h1하고 h2라고 하는 2차원으로 그 변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개로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걸 이제 입력이 두 개인데 이 중간에는 이게 세 개나 네 개나 다섯 개나 열 개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 복사 붙여넣기가 귀찮으니까는 그냥 둘둘 해가지고 두 번 이상 이제 통과시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신경망을 구성했다고 하지만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논의드린 그 어파인 변환밖에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비선형 변환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스텝 함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스텝 함수를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스텝 함수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 변환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동그라미랑 그 빨간색이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렸죠. 그죠? 근데 야, 그 다른 거 어디 갔을까? 글쎄요. 이제 어디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매번 하실 때마다 이제 결과가 좀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기는 어렵고 이게 무작위로 그 초기화된 가중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매번 결과가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 h가 어떤 값이 나왔는가를 출력까지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h까지 이제 해가지고 그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게 그 해법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비선형 변환이라는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냥 얘가 모서리가 이제 회전하고 바뀌고 뭐 빙글빙글 돌고 하는데 이제는 동그란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빨간색 하나 어디 갔니 하면은 요 빨간색이 지금 얘랑 겹친 겁니다. 그죠? 이건 해법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 비선형 변환이라는 사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개해드린 시그모이드도 비선형 변환이니까는 시그모이드로 변환해서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게 이제 해법이 반드시 이제 보장되는 건 아닌데요. 혹시 이제 운 좋게 얻어 걸릴 수 있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잘은 안 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해법 자체는 요 시그모이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스텝 함수나 시그모이드와 같은 비선형 함수를 추가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망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그 부속품에 대해서는 이제 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응용적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번 오전의 시간 논의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100페이지를 참조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추론을 수행하는 신경망을 구현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퍼런스의 번역입니다. 이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제 인퍼런스라고 이제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그 일본어와 한국에서는 이제 추론이라고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그 정확한 번역이라고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말일 뿐이니까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신경망의 입력층의 뉴런을 784개, 출력층의 뉴런을 10개로 구성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어제 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데이 2에서 우리가 이제 이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을 그 적재한 부분이 있는데, 요 적재한 부분에서 보시면 적재를 이제 어제 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관찰도 했고, 그리고 이 어제 퍼셉트론을 통해서 그 전 처리를 하려면 이 784짜리 벡터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어제 다 수행했고,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어제 논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에 이 어제 잘 작성하신 부분들을 셀을 바로 복사해서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데이2에서 해당 부분을 찾으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이제 조작하시면 연속적으로 여러 셀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선택된 셀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배경이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선택이 됐다는 그런 이제 신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를 수행하면 그 선택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복사가 됐다는 신호를 이제 주고요. 그러면 이제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붙여넣기를 이제 수행하면 선택된 셀 아래쪽에 붙여넣기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에 관련된 코드를 다음과 같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 자체가 다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런 메뉴에서 보시면 all 말고요. run all 말고 현재 선택된 셀과 아래쪽으로 다 시키기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시면 아마 이제 편리하게 실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실행하시면 이제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이 다시 적재가 되고 이제 그 관찰하는 코드가 이제 나오고 요 그림은 나왔는데 그림은 그냥 확인용으로 그냥 두시고요. 그리고 퍼셉트론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보다 이제 전처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전처리를 이제 수행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이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는 그 이거를 이제 하드 코딩을 하시기보다는 같은 코드를 반복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함수화를 해서 만들어 두시는 것을 이제 항상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망에 들어가더라도 신경망이 퍼셉트론 기반이기 때문에 퍼셉트론에 필요한 전처리가 현재 다층 퍼셉트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 논의는 이미 했고 우리가 이미 이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재에서 제시하는 이제 신경망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하고 신경망을 이제 만드는데 완전 연결을 이제 수행하는데 입력의 개수가 784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은닉층 50개를 이제 내보자고 하고 두 번째는 100개의 출력을 발생하도록 구성을 이제 해보자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0개로 끝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는 시그모이드로 은닉층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784냐? 라고 하면은 28 by 28을 1차원의 벡터로 만들면 784가 되기 때문이고요. 요거는 왜 50개야? 이거는 그냥요. 일단은요. 근데 의미는 뭐야? 의미는 이런 겁니다.
784짜리 벡터를 그냥 단지 50개짜리로 압축을 해. 이게 그 784 차원을 50 차원으로 압축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자가 제시한 겁니다. 교재에서. 그리고 나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이제 은닉층 하나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로 잠시 확장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10개로 끝냈습니다. 요 마지막에는 10개로 왜 끝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0번부터 9번까지를 분류하고자 한다면 마지막에는 이 유형의 개수에 맞게 퍼셉트론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형의 수입니다. 출력 유형의 수. 그런데 이제 중간의 은닉층들의 구성은 이제 임의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은닉층입니다. 은닉층이 그러면 지금 두 층이 있는 거고요. 출력층이 이제 한 층 있어서 총 3층 신경망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한 신경망에 현재 우리의 그 데이터를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신경망을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셨고, 그럼 이제 아웃풋을 이제 얻어볼게요. 이제 모델에서 X 테스트를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값이 10,000/1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0,000/10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10,000/10이 나온 거를 이제 다시 그 채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그 나온 출력을 어떻게 이제 변환해서 채점할 것인가? 그 점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y predict라고 이제 볼게요. 이제 numPy 이제 argument max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제 아웃풋을 해서 1촉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니? 그거는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 predict 처음 5개 정도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99469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랑 다른데? 다르실 겁니다. 왜냐면 무작위로 초기화된 백색 노이즈 같은 그런 그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수행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아마도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한번 채점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 레이블즈와 이제 비교를 하시면 이제 폴스가 많이 나오겠죠. 이게 채점이죠. 그러면 이 채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는 것처럼 정확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균을 내면 되고 초점 한 자리까지의 퍼센트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요 아규먼트 맥스에 대해서는 곧 상의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일단 결론을 내놓고 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값이 저랑 일치하시지는 않을 텐데 아마도 이런 범위에 있을 겁니다. 10% 언저리일 겁니다. 그러신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y가 0부터 9까지 10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형은 아직 학습이 안 된 모형입니다. 그러면 학습이 안 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기를 다음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기화된 매개 변수가 초기화된 세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요 세타 제로는 이제 학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학습이 안 된 모형한테 그냥 입력을 전달해 줬는데요. 얘를 전달하면 어쨌든지 뭘 냅니다. 내게 돼 있어요. 이, 이 학습이 됐든 안 됐든 이 연산의 결과,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입력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이 맞으면 그냥 내적 연산을 1년에 내적 연산 수행하고 시그모이드 거치고 또 하고 시그모이드 거치고 또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만 여기에 매개 변수들이 그 바람직하지 않을 뿐이지 연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이 안 돼도 일단 연산은 됩니다. 근데 이게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내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찍어서 맞추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찍어서 맞추면 대략적으로 10분의 1이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그 6,000개씩 고르게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정확하게 10분의 1이 나올 텐데, 10분의 1 언저리에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우리의 그 데이터셋은 좀 완벽하게 정확한 분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10% 언저리 정도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높아지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그 학습이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신경망은 이제 잘 구성이 됐는데, 이게 그 찍는 수준이 아닌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이제 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우리의 다음에는 신경망 학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오늘의 오후에 준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오후의 미래를 우리가 이미 다 거쳤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습이 되면 얘네들은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 기학습된 그런 값들이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린 그 공유 폴더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공유 폴더 엠리스트 폴더에 보시면 요 엠리스트 엔디 어레이라고 하는 이제 값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시기 전에 이 엠리스트 웨이트라고 하는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준비해 놓고 가겠습니다. 요게 학습된 매개 변수들을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자체는 50메가를 조금 넘는데요. 학습된 매개 변수 자체는 200kb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폴더에다가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 되시는 대로 우리는 점심 먹고 나서 먼저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할 겁니다. 오늘 다 구현할 건데, 이미 기학습된 이 값을 강제로 우리가 모형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점심 드시고 오셔갖고 학습이 된다면 이런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오늘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